오늘 담대한 투자 시간에는요. 아무래도 숨고르고 있는 시장 안에서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책이 증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먼저 좀 알아볼 거고요. 무엇보다 외국인 선물 수급이요. 매수와 매도를 하루 걸러 한 번씩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급과 정책의 방향, 저희가 좀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는지까지 총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배태준 변호사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태준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 이야기 하려면 또 전문가와 함께 해야 예, 되잖아요. 네,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은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필 또 오늘 정책 하나가 나와서 네, 네. 이야기 풀면서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네, 네. 앞서서 저희가 탄소 중립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네, 네. 정부에서 100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무려 45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에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사실 네. 작년에 한번 이제 발표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대 기술을 이제 정해가지고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뭐 수송, 교통, 건물, 뭐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를 크게 나눴고요. 그래서 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한다면 뭐 태양광, 풍력, 수소, 무탄소, 뭐 전력 저장, 뭐 수송 교통이라고 하면 뭐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 뭐 탄소 중립 선박, 뭐 건물이라고 하면 뭐 제로 에너지 건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혁신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을 좀 저감하고 효율화하자.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2030년 또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국가가 제시를 해서 기업들한테 그런 투자를 하겠다. 뭐 450조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였고 그래서 뭐 기술들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눴습니다. 네. 우리가 초격차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빠른 것들은 더 가고 아닌 것들은 좀 따라잡자 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온 좀 그런 계획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산업에 수혜를 입힐 것인가 이게 또 궁금증으로 더해지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자체가 전 세계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서 수혜 업종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에너지주는 사실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제 아리백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 에너지주, 그러니까 그 에너지주에 포함되는 것들은 좀 다양하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네. 거기에 뭐 저장이라든지 운반 관련된 뭐 2차 전지, 뭐 전선주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고 뭐 요즘에는 탄소 포집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신기술로 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신소재, 신기술 이런 것들을 뭐 제어해주는 뭐 IT 이제 정말 넓게 보면 반도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에너지라고 하는 그 범주에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보시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 또 하나 사실 이 에너지의 트렌드라는 거는 이번에 뭐 한국이 450조를 투자한다라는 것도 나왔지만 이게 한국만의 흐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원전과 관련돼서 사실 유럽이 어떻게 하는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주식을 하시면서 한국 주식을 하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이 에너지주의 관련주의 좀 범위를 넓게 잡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환경이라는 게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 이슈고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환경 규제와 변화들이 있는지를 같이 점검하자. 그쵸. 이렇게 정리를 그쵸.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 총선을 앞두고 주식에 영향을 미칠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세. 그렇죠. 가장 핫합니다. 네, 이거 가장 너무 궁금하고요. 유명해가지고 지금 네. 사실 웬만한 분들이 다 아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네. 뭐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그런 파생 상품, 그러니까 금융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네.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겠다. 세금을. 그러니까 이 취지는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고 사업소득도 세금을 내는데 금융투자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네. 여야 합의로 한번 통과가 됐었던 거고 다만 이제 2023년 원래 시행이었는데 그게 이제 2년 유예가 됐었죠. 네. 2년 유예가 돼가지고 이제 2025년에 시행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그때는 사실 여야 합의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다르잖아요. 여야의 입장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지금 주식 양도세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금투세가 들어왔고 시장을 침체하거나 그런 큰 손들이 떠난다거나 해외로 네. 뭔가 유출된다거나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또 그런 결국 기관이나 외인과의 형평성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굉장히 강한 반대 입장인 거고 이제 그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예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볼 수 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좀 반대하기는 좀 스탠스가 어려운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굉장히 좀 양당의 입장이 좀 확연하게 갈라진 이제 그런 분야가 됐죠. 그럼 만약에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저희가 예상하고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뭐 결국 지금 금투세의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것들은 이게 뭐 이제 5천만 원 뭐 이제 그런 이제 기준 금액은 맞아요. 있지만 어쨌든 그거 이상의 개인들
그냥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물려요. 근데 기관이나 외인에 외국인. 대해서는 사실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인과의 뭔가 형평의 이제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타겟보다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식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좀 더 단기적이라든지 좀 더 트렌드를 따라가는 반대로 외인하고 기관이 좋아하는 흐름들이 좀 있을 거고 네. 이제 그거를 따라 보면서 아무래도 좀 개인들이 위축될 수 있겠구나. 라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타겟을 잡는 게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 장면에서는 그럴 거고요. 다만 이게 뭐 주식 시장의 전체적인 뭐 침체를 갖고 오냐 더 올라가냐 이건 좀 간단하지 않은 게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서 거둬야 되는 세금의 총량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금투세를 나온 거는 증권거래세를 낮춰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증권거래세가 사실 점점점 줄어요. 2022, 23, 24, 25 점점 줄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약 금투세를 이번에 도입을 안 한다. 라면 금융위가 사실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세수의 총량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는 총량 관점에서 더 시장이 위축되냐 위축되지 않냐라기보다는 이게 도입됐을 때 기관과 외인과 개인 중에 누가 조금 더 위축되고 누가 좀 더 활발할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는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축이 되는 분위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또 어떤 결과로 이어져서 총량이란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의 투자 방향도 좀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민주당이 신규 가상자산 발행을 허가제로 하고요. 이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높이는 공약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한데 가상자산 현물 ETF를 뭐 허용하자.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사실 지금 뉴욕에서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뉴욕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가상자산 시장이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거래소들이 있는데 발행은 또 딴 나라 가서 하고 또 이번에도 이걸 어떻게 선물 어떻게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현물을 또 금융위가 약간 애매하게 좀 위법인 것 같다 해석을 하면서 이게 결국엔 또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좀 가슴앓이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좀 더 민주당이 좀 선대적으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국 디지털 자산 제도화라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 공약 내용에 결국 가상자산의 그런 허가제 그 다음에 현물 ETF, 그 다음에 결국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도 꽤 높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을 양성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사실 국민의힘도 대선 과정에서는 이게 얘기가 좀 있었고 가상자산 TF를 좀 국회에서 돌렸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더 한 발 앞선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최종 공약에 안 들어갔어요. 이제 안 들어가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왜 안 들어갔지? 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뭐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 뭐 확실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금융위가 어쨌든 좀 이렇게 어쨌든 위법이라는 식으로 했는데 금융이랑 조율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사실 작년 재작년 국회에 그런 코인 관련 게이트가 있을 때 좀 민주당 쪽에 좀 더 가까운 게이트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걸 약간 정쟁 쪽으로 잡은 건지 몰라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한 발 빠지고 민주당이 좀 더 나온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아마 이제 가상자산의 좀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달러화에 대한 탈중앙으로서 이제 가치를 입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비트코인은 그냥 자산이지 뭐 금융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그 정도로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도입이 될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도입을 결국 우리가 좀 계속 그러니까 누가 좀 더 다수당이 되더라도 가상자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여론 흐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힘이 더 실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상자산이 시장 안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걸 염두하고 도입이 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네네. 하나 더 체크합니다. 밸류업. 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쵸. 밸류업으로 연초부터 정말 뜨거웠었는데요. 현재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어느 정도로 구체화했는지도 궁금하고 총선 이후의 방향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국 상장 기업이 목표 주가를 달성하면 뭐 세제 혜택, 뭐 법인세 감면, 뭐 이런 조사 이런 것들 좀 빼고 뭐 이제 그런 뭔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안해주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아보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주가 부양을 해서 인센티브를 얻어가는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게 막 처음 나왔을 때 뭐 그런 이제 PBR, 그러니까 주가 그 순자산 비율이 낮은 종목들 중심으로 뭐 반등이 있었다가 이게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막 이제 의견들은 분분해요. 뜨겁습니다. 근데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고 보기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5월, 6월에 총선 이후에 금융위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라는 거고 사실 기대는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대는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해주라. 야, 우리 경제가 이렇게 큰데 사실 주식시장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설해달라는 그런 국정인데 아직 전문가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거는 채찍도 당근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정말 할 거면 금융위가 조금 더 과감해지면 안 될까? 5월, 6월에 좀 더 과감한 정말 채찍과 과감한 당근을 줘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자율공시잖아요. 자율공시이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뭔가 선도 기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크게 이익을 보는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좀 보면서 이게 결국 PBR이라든지 정말 그런 저평가된 주식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양당의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먼저 민주당은 태양광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원자력 중심으로 앞선 코너에서도 저희가 태양광 이야기도 했고 원자력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으로 저희가 투자자의 입장에선 봐야 되나 이것도 관건일 것 같아요. 미국 네, 네. 대선에서도 에너지 정책이 또 화두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전 세계가 뭔가 탄소 중립, 아리백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되게 많이 갔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정권에서 태양광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 왜냐하면 지금 한전에 지금 수십 조 이상의 적자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상당해요. 그래갖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존 원전의 유치라든지 유지를 하고 신규 원전도 심지어 설립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소형 모듈형 원자력 SMR 굉장히 핫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유럽에서 얼마 전에 이제 원전 복귀를 하는 사실 그런 회의들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도 결국엔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가스를 많이 받는데 전쟁 나면서 러시아가 가스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결국 현실론으로 가고 있어요. 현실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점점 이런 뭔가 지금 고달러, 그다음 뭔가 이런 유가가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봄이 왔지만 또 겨울이 오면 또 전기요금 문제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결국 뭐 조금 더 국민의힘이 좀 더 원전에 힘을 주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네. 국민의힘이 원전에 힘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계속 이런 전쟁이나 이런 고유가가 장기화됐을 때 민주당이 정말 강하게 반대할 수 있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원전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급도 볼까요? 사실 주식시장의 수급의 영향이 굉장하다는 건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걸까요? 국내장에서 사고 팔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그렇죠. 총선 이후에 수급 변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 데이터들을 여태까지 분석해놓은 애널리스트 보고를 보면 네. 총선과 그렇게 아주 큰 상관관계는 잘 안 보인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신뢰도를 쌓았고 네. 어느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제 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쏠리지는 않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유의미한, 지금도 사실 방향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문제 어느 쪽으로 간다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사실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디스카운트의 원인들, 지금 뭐 극단적 양당제라든지 좀 이 뭔가 정책이 누가 어떤 정책을 주고 있는지 정체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선거와 선거 이후에 그런 경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경제 정책이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뭔가 이 세금 감면과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한 바퀴가 네. 도는데, 그러면서 그럼 R&D 어떻게 할 거지? 저출산 어떻게 할 건지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정책 사이에 좀 모순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이 여기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과연 뭘까?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저출산이나 오히려 그런 투자, R&D 이쪽일 거여서 그런 관점에서 결국 신기술, 신소재를 어떻게 갈 거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총선 앞두고 시장의 영향들, 정책적 이야기들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휴장이고요. 저희는 목요일 다시 만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